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수뇌부가 교체됐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검사장들의 사퇴가 이어지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에게 여야의 입장 들어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와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에 그동안의 한미 간 협상 내용을 정리한 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북한이 방금 전에 입장을 냈네요. 네, 한미 팩트시트에 포함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북한이 1시간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 이런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한미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나온 지 4일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네, 예.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그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면서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으로 이것은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팩트시트에 넣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거다.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논의에는 종지부가 찍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결적인 기도를 공식화한 걸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요. 북한의 항의성 도발이 앞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자,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검찰 고위 관부들이 잇따라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네요. 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어제 사의를 밝혔습니다. 네. 집단 성명에 동참한 검사장 18명 중에 처음이었는데 그 연판장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송강 광주 고검장도 사의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들은 집단 성명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추징금이 1심에서 다 인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항소하지 않았냐고 검찰 수뇌부에 따져 물었는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이런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도 검사장인 이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자 사법연수원 29기로 최선임인 이들이 대표로 나서서 반발성 사의를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네. 새로 검찰 수장을 맡은 구자연 총장 대행은 이와 관련해서 말을 아꼈고요. 네. 인사권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사 징계 추진으로 시작된 검찰 반발이 간부들의 줄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자,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1인당 수백억,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얻게 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를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김만배, 남욱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얻은 범죄 수익이 7,800억 원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네. 검찰은 이들이 이걸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이란 걸 해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압류를 해두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률적으로 일단 추징 보전을 다 해제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남욱시 측은 검찰에 묶여있는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21년에 300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지, 이게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 이 땅을 500억 원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호가대로 팔릴 경우에 2년 만에 2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보는 건데요. 검찰이 이미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범죄 수익 추징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그리고 쿠팡 자회사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어제 임명했죠. 네,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자회사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에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안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요. 앞으로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대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둘 다 검찰의 비리나 외압과 관련된 의혹인데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압수했는데 이때 여기에 있어야 할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이 되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를 고의로 없앤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고요. 네. 쿠팡 자회사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건데 당시에 담당 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눈물로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을 정조준한 특검이 출범하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긴장을 완화하자면서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죠. 네, 국방부는 어제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을 열자며 대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로 발표했는데요. 군사분계선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논의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세우고 또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고요. 네. 우리 군이 절차에 따라서 경고방송 그리고 경고 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비무장지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잘못하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 남북이 군사 분계선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1953년 정전 협정 체결 당시에 군사 분계선에 설치된 표지판이 1,200여 개였는데 이후에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이게 많이 유실이 됐고 또 보수도 하지 않으면서 경계선이 약간 불분명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예. 원래는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1973년 이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유엔군 사령부 측을 북한군이 총으로 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후로 중단됐다고 하고요. 네. 현재는 1,200여 개 중에 식별 가능한 표지판이 20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군사분계선은 군사 지도상 좌표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정부가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집중 조사했는데 이상 거래가 다수 적발됐네요. 네, 올해 서울에서 외국인이 등기를 마친 아파트 거래는 2,400여 건인데 이 중 3건 중 하나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인 마포용상 성동구, 즉 마용성 지역이었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을 대거 사들이면서 부동산 불장에 가세한 건데요. 정부가 이들의 자금 출처를 세세히 들여다보니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네. 실내로 국내에 거주하는 30대 중국인은 서울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샀는데요. 국내 근로소득이 9천만 원 수준인데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 국내 은행으로 송금한 돈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세금을 납부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서 정부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외 자금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사례 외에도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대출을 받아놓고 다른 용도로 쓴 사례가 있었고요. 임대 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 취업 비자로 들어와서는 월세를 놓고 임대 수익을 챙긴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단속 내용을 본국에도 통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고요. 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지금 브라질 벨랭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즉 유엔 기후총회에 참석을 해서는 국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탈석탄 동맹은 석탄 발전의 종식을 목표로,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끝내겠다는 걸 목표로 전 세계 180개 이상의 국가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연합체인데요. 국가 단위로는 미국과 영국 등 62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가입국이 됐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고요. 가입 조건이 있는데 신규 석탄 발전을 금지해야 하고 기존의 석탄 발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해야만 합니다. 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가입을 고려했지만 실행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고 내걸었는데 네. 관련 국제동맹에 가입하면서 그걸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김성환 장관은 한국은 정의롭고 청정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약속을 이번 가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보다 온실가스를 53%에서 61%까지 줄이겠다고 확정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유엔 기후총회가 21일까지 열리는데 김 장관이 이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상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달리는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입장 부근에서는 화물차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 정체고요. 서해대교에서 횡담도 휴게소 사이 2차로와 3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포승분기점부터 4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서울 진출로인데요. 1차로와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컨테이너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모래가 주변으로 쏟아진 상태니까요. 부근이시라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평택 신강고속도로 평택 쪽은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미국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증시 말고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 AI 버블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서 좀 뭔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편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네. 방금 끝난 미증시에서는요, 그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수요일 장 마감 후에죠, 발표될 엔비디아 등 AI 업계 주요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불안감을 또 느꼈어요. 근데 네. 이게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서도 하루는 불안감을 느꼈다가 또 네. 다음 날은 괜찮았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가 1.18% 하락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0.84%, S&P 500은 0.92% 정도 하락 마감하면서 아마도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미증시를 바라보는 청취자님들 분명히 좀 걱정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연준 의원들이 계속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네, 확실히 지난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고 나서 이제 12월 달에 발효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0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됐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번 문제는 이제 11월 달에 FOMC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운데 연준 위원들이 계속 개인 의견을 막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의견 제시한 연준 위원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12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자꾸 돈을 풀어줘야 되고 자금이 돌아야 되고 유동성이 필요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이 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11월 달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감당을 해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AI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밸류에이션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월가 대형 헤지펀드들이 빅테크 7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였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발표되는 자료가 있어요. 이제 13F, 13F라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주요한 어떤 이제 헤지 펀드라든지 아니면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이 어떻게 포트를 바꿨는지를 보실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네. 이게 최근 14일 날 발표된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지난 분기에도 엄청나게 급등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이런 헤지 펀드들이 빅테크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한 분기 만에 바로도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아마 그거 가지고 지금 월가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몇 개 특징적인 기업들과 이제 증권사들 좀 살펴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4분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증권사 이 펀드 매니저들 같은 분들은 반기나 연간에 한 번씩 보통 평가를 받거든요. 그럼 이제 네. 내가 잘했으면 최대한 수익을 많이 실현해 놓고 AUM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내가 총 관리하는 이 자산이 늘어야죠. 작년 대비해서. 그래야지 나도 보너스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결산 시즌 전에 자기의 어떤 뛰어난 성과를 확정짓기 위해서 차익 실현하는 느낌도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는 연말 혹은 이제 반기 정도에 많이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최근에도 보면 버크셔가 이제 예전에 워렌 버핏도 구글이 너무 못 사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네. 버크셔가 구글을 매수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밸류의 측면으로 매도했다라기보다는 각 회사의 어떤 전략적으로 매도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서인지 최근 금값 조정에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인데도 투자자들 자금이 금현물 ETF에 몰리고 있대요. 네, 확실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요, 진짜 정말 사대 심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금값이 올해 정말 천정부지로 솟았죠. 근데 최근에 좀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최근 금연물 ETF의 자산이 국내 기준으로 2달 만에 2조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2달 만에. 야, 이게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에 반해 원자재 ETF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사실 수익률은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건 잠깐 쉬어가는 거다. 금값은 계속 우상향을 갈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률은 낮은데 거의 순자산은 최상위권에 가깝다라는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미뤄지면서 금값도 지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1월은 좀 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가 다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금값은 단기적으로라도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금도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 인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나 중기보다는 장기. 제가 말씀드린 장기는 거의 뭐 3년, 5년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동결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타격을 크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저도 처음에 암호화폐를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제도권으로 많이 들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TF도 만들어지고 막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주식을 봤을 때 주식은 위험해.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위험한 자산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은 사실은 뭐 실적이 얼마가 나왔고 뭐 장사를 얼마 했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가상화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지금 멈춰놓은 상태에서 확실히 유동성이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가상화폐 쪽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드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선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네, 확실히 저도 이제 일본같이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 편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좀 되게 의아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원래는 이제 소득을 기존에 이제 잡소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 금융상품으로 넣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상품 분류를 하겠다라는 그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일본 금융청에서 직접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게 만일 되게 되면 뭐가 바뀔까라는 부분을 보니까 제일 특징적인 부분이 현재는 이게
과세율이 55%거든요, 최대. 네. 근데 이게 만일 금융상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2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리고 관련 산업은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걸 아마 유도하려는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본 가상화폐 시장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어떤 이슈가 된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도 같이 우리가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우리나라 관련한 ETF들의 흐름은 어떻을까요? 네, 뭐 미증시가 많이 밀리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직접적으로 비슷한 업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일단 EWI 같은 경우는 1.18% 밀렸고요. FLK 같은 경우는 1.26% 그리고 코르 같은 경우는 3.83%가 밀렸어요. 근데 이것도 전강 후양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 자체 펀더멘탈로 이겨내기에는 어제는 미국에서 AI가 밀려서 밀린 거기 때문에 네. 어제 좋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조금 어제와는 다른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수 눌림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근데 이건 뭐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상황을 보니까 AI 버블 진정에 4,080선 회복했고 10만 전자 60번 닉스에 복귀했네요. 네, 어제는 확실히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달라진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좀 좋았던 거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알파벳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한 6조 투자를 했다는 것 때문에 투심을 살렸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줬어요. 네, 이게 어제 사실 제일 긍정적인 뉴스라고 좀 판단되는데 외국인이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5,182억 원 순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리드해줬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들은 4,921억, 기관은 57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한 모습인데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이고요. 네. 그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어제 우리나라 지수를 이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와는 상반된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밀린 이유가 이제 기술주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도 총 최상위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기술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같이 조금 조정의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아래 꼬리를 달고 좀 하락세를 좀 줄여주고 끝내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 일단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의견이 정말 매일매일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많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그냥 주식시장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각자 업무 하시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 편안하게 하루 보내시고 또 후를 한번 도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어요. 네. 지금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도 있죠. 네, 철원 등 강원 북부와 강릉과 태백, 동해 등 강원 동해안, 그리고 충북 제천과 단양,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기상청은 한파특보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정도나 내려가거나 아침 최저 기온이 3도 이하에 머물고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며 급격한 추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현재 서울은 영하 2도로 이번 가을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네. 체감온도는 영하 5도 가까이 곤두박질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 영하 12.1도고 충북 제천이 영하 6.5, 경기도 파주 영하 6.3, 경북 봉화 영하 3.5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 정도나 낮아서 올가을 들어 제일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진 네. 것도 있군요. 그럼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일단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영상 6도, 대전과 대구가 8, 광주는 9도에 머물러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여기에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가 낮아 더 춥겠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목요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다시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네. 자, 이런 추위 속에 비나 또 눈이 오는 곳이 있다고요?
네, 오늘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부, 제주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 늦은 밤부터 제주 산지에는 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 제주 일부 지역과 경북 포항, 경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네.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네, 막바지 단풍놀이 하실 때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는 여전하기 때문에 살불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과 먼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 18명 가운데 검사장들이죠.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역시 같은 기수인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자, 검찰 줄사태 계속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일단은 이 두 분이 그 사법연수원 29기고 지금 노만석 직무대행하고 같은 기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이번에 집단 항명했던 검사들 중에서는 가장 기수가 높은.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아마 자기 딴에는 최고 선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전체를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사태는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리하면 안 된다. 예, 저희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그 집단 항명에 대해서 그것을 수동한 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예. 이번 그 검사들의 집단 항명 쿠데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제 분노하신 이유는 이 검사들이 그 윤석열 내란수계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그 검찰총장이 즉시한 걸 포기했을 때라든지 김건희에 대해서 그렇게 봐주기수 했을 때에는 침묵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항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더 분노를 지금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검사들은 그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지 탄핵 외에는 파면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검사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외압을 받지 말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라는 취지에서 그걸 규정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이 검사징계법이 오히려 검사들이 조작 수사하고 기소하는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방탄막으로 그동안에 이게 악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징계법이 아니라 검사방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집단 항명은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위반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검사장이라는 것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검찰청법 6조에 보면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검사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이번에 그 집단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그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반론이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검사 방탄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검사도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안 이게 검사 이틀막법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네. 네. 진보당도 이런 비판을 하고 있던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징계법이 별도로 있었던 이유는 외압을 받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인데 윤석열 그 정권 하에서의 정치 검찰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특정인을 엮기 위해서
수사를 조작하고 또 기소를 남발하는 이런 이제 폐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이제 화두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원인 제공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의힘도 그 검사 이틀망법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사들과 한 배를 탔거든요. 국민의힘도 예. 그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저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에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네. 그 국가공무원법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검사들도 그런 지금까지 잘못된 검사징계법대로 그렇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일반 그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그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자는 거기 때문에 뭐 상식적인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이 바뀌면 검찰이 정치 외압에 취약해진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런 취지로 이 검찰 징계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게 악용돼 왔다라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현재 그렇게 바뀌더라도 검찰청법이 개정돼서 다른 국가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징계 절차를 밟더라도 그냥 막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예. 그 사안이 발생하면 예.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 특히 이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그 공무원들은 집단 행동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네. 과거에 뭐 사례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를 보면 그 지난번에 그 경찰국 신설했을 때 유사명 총경 등이 반발했을 때 검찰에서 그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으로 수사해서 처벌까지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 본인들만 예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들도 법에 굴림해서는 안 된다.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검사장들의 평검사 인사 전보 방안을 법무부가 검토 중이란 보도가 있고 또 당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조치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검찰청법 6조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장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그 직위일 뿐이지 직급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왜 그 지청장 하다가도 네. 평검사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검사만 한번 검사장이 되면 다시 평검사로 내려올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규정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검사장 하다가 그 평검사로 내려온 사례들도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그 근거 없이 그동안 해왔던 그 검사들만의 그 특권 의식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 현재 검찰청법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직위가 보직 변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이고요. 강등도 아닙니다. 보직 변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검사장들이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 현재 법 개정 전이라도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검사장들이겠죠. 이번에 해당되는 검사장들이 부당 인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청법 6조에 그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뭐 법원에서도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하고 종전에도 그런 그 판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검사장이 네. 그 평검사로 그 보직 변경된 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적합한 조치였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정성호 장관은 어제 오전 출근길에서 중요한 건 안정이라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대통령이 현재 그 순방 중이어가지고요. 이게 언제쯤 결정될까 여러 가지 또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고민은 그래도 그 법무부와 검찰을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그 수장이기 때문에 그 수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그 좋은 방법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뭐 수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원칙인데 그 검찰 개혁하고 또 검찰에 이런 집단 항명이 있었을 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이 넘어가는 것이 그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되는 방법은 아닐 것이고 네.
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검사들의 사기를 꺾지 않으면서도 또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항명한 것에 대한 원칙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뭐 조만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구자현 신임 대검 차장이 어제 정식 업무에 들어갔는데 검찰 조직 안정 또 정부의 검찰 개혁 협조 등 현안이 많습니다. 네. 근데 조직 장악이라든가 조직 리드, 지휘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한참 검찰 개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검찰청이 이제 폐지되잖아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뭐랄까 불만 같은 것도 노정되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그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언젠가는 그런 것이 좀 예상은 되어 있었는데 이번 그 타임에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니냐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예. 타이밍을 정말 잘못 잡았다라는 그 판단도 좀 하고요. 그래서 신임 검찰 차장은 그냥 그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말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본인들이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검찰 개혁의 주체로서 저는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또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야지 조직의 기강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검찰 조직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남욱 변호사의 추징금이 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욱 변호사가 동결된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우려됐던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맨 이 정점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들 때문에 대선에서 한 번 패배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뭐가 이뻐서 대장동 일당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호하는 그런 조치들을 할 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대장동 재판 1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장동 일당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까지 명확히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장동 일당들이 그 벌어들인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한수하고 싶고 예. 또 가장 그 최대한의 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법이라는 것이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판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게 대장동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있었잖아요. 네. 1차 수사팀은 21년 10월 달에 기소했던 수사팀이고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제 검찰들이 이제 초리 친윤 검사들로 바뀌어 있는 그런 수사팀이거든요. 2차 수사팀이. 그런데 1차 수사팀에서 기소한 거와 비슷하게 이번에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2차 수사팀에서 별건으로 수사해서 기소했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특경과법상의 배임 등이 무죄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게 우리가 무슨 추징 포기를 해서 7한 800억 원을 추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날렸다라고 계속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여 공세를 하던데 실제로 보면 그 1심에서의 범죄 수익은 651억 플러스 알파였거든요. 네. 이번에 배임액으로 판정된 건 1,120억입니다. 그런데 2차 수사팀에서 그것을 7,880억으로 이렇게 높여가지고 공소장을 변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법원에서는 이 성남시하고 민간업자들이 같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배분받기로 했던 것은 그 토지 분양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수사팀은 아파트 분양 미래 수익인 아직 확정도 되지 않고
확인도 할 수 없는 그 당시 계약 시점에서는 그 아파트 분양 수익인 3천 몇 억까지 포함해 갖고 그거를 추징액수로 좀 공소장을 변경한 거였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는 이제 토지 분양 대금만이 이제 양쪽의 그 계약상에 했던 그 금액이다 그래서 그것이 대충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6천억. 네. 근데 그 중에서 5대 5로 이제 이익을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3천억 정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1,800억을 그 배당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1,200억 정도가 지금 못 받은 액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는 그 차액인 1,120억을 지금 배임으로 추징한 거였거든요. 추징해 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2,070억을 또 그 보전 조치를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1,120억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70억이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1,120억을 갖다가 회수하면 되는 것인데 바로 2,070억이 보전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회수하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배임으로 피해봤던 액수들은 다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7,800억 2차 수사팀이 근거 없이 제시했던 이 7,800억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네. 적어도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지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그 7,800억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징 몰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욱 변호사의 동결 자산에 대한 추징 보전 해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법원에서 저는 그걸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원에서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조치들이 그렇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전을 해제하기 전에 빨리 가압류 조치를 해가지고 네. 보전 조치를 한 다음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소하면은 네.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정조사를 두고 또 여야가 협의를 하는데 지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협상 시한은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저희 단독으로라도 하려고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예. 더 좀 노력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자라는 그 입장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차이는 범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합의가 됐거든요. 예. 모든 걸 다 넣어서 하자는 거죠. 조작, 기소, 수사, 네네. 집단항명에 대해서 수사 외압까지 다 넣어서 하자는 거고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 동수로 의원을 구성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저희 당은 상임위에서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동안에 특위를 만들어서 했던 경우에는 의원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계획서 채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하게 되면 바로 그 증인이라든지 자료 같은 거 요청해서 바로 하면은 신속하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그것도 야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야 간의 동수라는 것도 다른 야당도 있는 네,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통한 그 국조를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이 합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인 겁니까? 그래서 그냥 그 시간까지 딱 못을 박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상설특검 안권섭 변호사가 어제 임명이 됐습니다. 네네. 이제 관본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할 텐데요. 이게 아무래도 검찰 수사 관련한 의혹이라서 검찰을 정조준한 특검이다. 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번 특검이 의혹을 잘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상설특검이요. 2014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여야 합의로 도입이 됐어요. 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 새누리당하고 저희 이제 그 민주당하고 같이 합의해서 처리한 것인데 상설특검이 도입된 배경은 검사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상설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거라서 이번 두 가지 의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강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라든지 쿠팡 퇴직금 미지급 그 수사 외압 관련된 거는 딱 거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검찰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 대한 수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특검이라서 조속하게 빨리 처리했으면 진실 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어제는 서울시가 광화문에 공사 중인 6.25 참전국 기념공간인 감사의 정원의 현장을 갔어요. 사업이 법적 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 역점 사업에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종묘 부근에 초고층의 재개발을 한다는 것과 한강버스의 안전 문제하고 안전 문제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감사의 정원을 지금 방문하셨는데 일단 앞에 안전과 그 역사와 관련된 것은 뭐 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강버스를 이제 본인의 치적으로 좀 포장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16차례에 걸쳐서 고장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운행을 중단하면서 안전조치를 거의 한 다음에 다시 운행을 재개해도 괜찮은데 계속해서 그 사고 나고 있으면 운행을 재개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종묘 문제 같은 경우도 역사는 개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지금 공문까지 와서 지금 초고층 그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유감을 표명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그 조치에 대해서 한 달 이내 회신해 달라라고까지 지금 공문까지 며칠 전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문화재청에서는 서울시랑 문체위하고 문화재청이 같이 좀 팀을 하나 만들어서 국민들의 여론도 듣고 공론화 작업도 하자라는 제안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감사의 정원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6.25 참전국에 대해서 뭐 이게 밭도로촌 같은 그 조형물을 갖다가 그 광화문 광장에 이제 거기다가 세우겠다 이런 뭐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6.25 참전국들을 기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거기다가 그 밭도로총 하고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적합한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바쁜 일정 속에 연달아서 이렇게 서울시의 사업에 대해서 계속 현장까지 가고 목소리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서울시장 후보군의 유력한 주자로 언급이 되는데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정치인들 정치적인 영역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해석들 관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총리님께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분명하게 이렇게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고 총리님 외에도 저희 당에서도 시민들과 안전과 또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 차원에서 또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무총리는 뭐 그 전체의 우리 그 각 부처라든지 지방자치 지자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신 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관련한 뉴스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천 룰 개정에 지금 들어갔는데 내일부터 이틀간 지금 투표를 실시하는데 이게 핵심 내용이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1인 1표로 동등하게 부여하는 거. 이 내용이 좀 핵심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맞을까요? 일단은 그 6개월 이상 권리당원들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이제 우리 당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투표가 아니고 여론조사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거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참조하겠다 뭐 이런 거고 그 이후에 절차들도 또 쭉 이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권리당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뭐 이번에 뭐 1개월 10월 달에 당비를 낸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약간 좀 오해 있게 좀 그 웹자보가 나가가지고 앞에 6개월 이상
10월 한 달간 당비를 네.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당연히 10월 달에 내시면 앞에 6개월도 쭉 냈을 거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뭐 웹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6개월 네. 이상의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네. 묻는 그런 절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표결이 아니니까 통과다 아니다 가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당내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론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표의 등가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대의원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대의원대에서 약간 좀 표에 이제 한 20대 1 비율로 지금 권리당원보다 더 준 이유는 취약지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최근에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천명하면서 표의 등가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고요. 다만 이제 대의원들에 대한 권리들은 그렇게 투표했을 때 표의 등가성에서 20대 1로 그거를 가중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은 있을 때 대의원들이 그런 의결 같은 걸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또는 예산을 더 취약지구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네, 무난하게 다수의 의견이 모아질 걸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더 상당히 많은 숫자는 표의 등가성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신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혜원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다운증후군을 가진 지훈이와 편의 차량을 이용해 남산으로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알록달록한 낙엽을 직접 만져보고 떨어진 은행잎을 주우며 쌀쌀하고 차가운 늦가을의 경치를 즐겼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지훈이의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 저도 너무 기쁘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역이 많습니다. 따뜻한 겨울 외투를 입으시고요. 칼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으니 장갑과 목도리 등 보온용품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영하 1.8도,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대전은 지금 영하 1.5도, 대구, 영상 1.4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낮습니다. 일부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곳곳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종일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6도, 강릉 8도, 광주 9도, 부산 10도 등에 머물며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고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서 비와 눈이 섞여 오는 곳도 있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모레까지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지금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8도, 습도는 5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사건 호기 사태에 반발해서 검사장 18명이 입장을 냈었는데 지금 박재억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공교롭게도 지금 사퇴한 노만석 대행과 같은 사법원 연수 동기인데 지금 검찰에 이 줄사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줄사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검찰이라는 게 사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항소폭이라는 부당한 이런 명령에 맞선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합당한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그렇게 징계한다 그러고 뭐 파면시킨다 그러고 압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정의감을 가진 검사라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항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좋은 말을 앞에 달아서 여러 가지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려고 하는데 글쎄 검사로서 의분 강개하려고 하면은 사퇴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검사도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상황이 검찰에서 발생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여태까지 그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바로 세워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 검찰이라든지 시스템의 어떤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검사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그 별도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만 파면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게 소신껏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이 이 정부의 인사 조치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도 되고 파면도 당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글쎄요 소신 있게 말하자면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인사조치 당하거나 나중에 심지어는 변호사로 개업을 할 수도 없고 또는 뭐 정계에 나갈 수도 없고 네. 이런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박탈당한다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과연 검사들이 제대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는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했고 오늘은 이제 법무부 청사로 가서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총력으로 여론전을 하시는 모양새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해외 순방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어제도 보면은 그
이 건과 관련해서는 좀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양당 간에 온조차가 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서 외교를 하니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펙이라든지 그 주요 선진국과의 정상회담 이런 거 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관세협정 관련해서도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또 외교를 하기 때문에 국내 입을 모두 다 묶어버린다는 것은 좀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항소 포기에 관련해서 국민적으로 48대 29라고 그런가요? 네.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검찰청에도 가고 법무부에서도 가고 어제 대통령실 앞에 가서도 이제 항의를 네. 했고 오늘 아침 8시 반에도 법무부 앞에 가서 저희가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된다.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란 건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본인이 설계했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항소 포기로 인해서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뇌물죄라든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이거에 관해서 사실상 공범이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상 무죄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통령한테 말하자면은 이 가장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묻지 않으면 언제 묻겠습니까? 앞서 출연하신 이제 김현정 의원께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국정조사를 지금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도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의제는 뭐 전부하겠다. 네. 그거는 별로 이론이 없다고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는 특위 구성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법사위에서 하자. 이것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특위 구성을 주장하시는 가장 강한 이유는 뭘까요? 국민들도 생각하실 텐데 법사위에 추미애 위원장이 있고요. 법사위가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이제 진행됐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로 가게 되면은 법사위에 재방송 같이 돼갖고 저희의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조차 없을 겁니다. 발언권이 봉쇄되고 퇴장당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근데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은 여야가 좀 동수로 맞출 수도 있고 네. 합리적인 분이 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는 4분의 1만 재적 인원이 요청하면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여야나 다수당이나 소수당 할 거 없이 좀 공정하게 커먼 센스에 의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땐 상식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남욱 변호사가 네. 동결된 재산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의견서를 내면서 네. 지금 계속 이 부분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자산 현금화가 시작됐다는 뭐 지적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앞서 김현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심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면서 몰수 추징 또 환수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좀 서로 다르다는 의견을 얘기를 하셨고 또한 지금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몰수 추징을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지만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이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정 의원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심에서 징역이 4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만큼 죄가 있다는 건데 추징금이 0원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그리고 이분이 몇 년 전에 이 번 돈 갖고 300억으로 땅을 샀다가 이제 500억에 판다고 그럽니다. 200억이 또 날라가고 또 1000억 가까운 이제 이 재산을 이번 기회로 해서 증식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사실 대장동에 사시던 원주민들이 정말 그 피눈물 나는 그 이주금
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국고로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제 전체 7,800억에 저희가 국고로 환수해야 될 돈 중에 확보된 470억 정도를 제외한 7,400억 정도를 못 받게 되거든요. 네.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질의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yes or no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1심 판단 결과를 가지고 항소 포기를 했는데 앞으로 형사 절차를 통해서 나머지 7,400억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473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민사를 통해서 받겠다는데 형사를 통해서 확정되지 않는 이상 민사를 통해서 받는 건 지극히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제 막겠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국가에서 스스로 돈 받기를 포기했는데 이 청구를 받는 쪽은 국가 아닙니까? 국가에서 스스로 포기를 했는데 그거를 풀어주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제 출근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검사 징계, 인사 조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구자연 신임 검찰총장 대행이 이제 정식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법무부 그리고 검찰 수뇌부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좋은 방법은 징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찰의 검사장이 18명이고 지청장 8분 정도가 정식으로 이것을 이제 비난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예. 볼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좀 해명을 해라. 근데 해명을 하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사조치하고 징계하고 심지어는 형사처벌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여러 가지 징벌적인 그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맞느냐 하는 기본적인 그 의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네. 그 정교조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부의 교육부의 방침에 반해갖고 시위도 하고 뭐 이제 파업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제 징계해야 된다는 소송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들 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처벌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간 얘기를 하자면은 예. 이번에 그 계엄이 정말 잘못된 역사적인 오명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계엄에 그러면은 반항하고 이랬던 분들 따르지 않았던 분들도 검사들이 만약 그랬다면 처벌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처벌하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잘못된 사법개혁이라든지 잘못된 이런 검찰에 관련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특검이 3개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관본권 뜯기 사건 의혹하고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놓고 이번에 또 하나의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됐습니다. 안권섭 특검이 임명이 됐는데 이 지금 상설 특검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검찰을 정조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네. 검찰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상설 특검은 그러니까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그냥 법무부 장관이 하겠다고 정한 겁니다. 타겟도 이제 검찰이 만든 게 관본권 띠지 사건은 그 관본권을 띠지를 이제 건진법사 관련된 압류물에서 떼어졌다는 그런 혐의고 쿠팡 관련된 사건은 이 기소하는 단계에서 이제 서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데 두 가지 다 검찰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이제 검찰을 이제 옥죄하겠다, 수사해서 발본 세권하겠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제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야당이 보통 제기하고 그리고 정부 여당 검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하는 건데 네. 사실은 공수처는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검사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에서 하면 되는데 공수처도 무력화시켰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이야기입니다. 네. 종묘, 한강버스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의 감사의 정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어제 현장도 갔더라고요. 서울시 현안과 관련해서 세 번째 행보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비판하시기도 했는데 김민석 총리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스토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스토킹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정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셨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정말 챙길 일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그렇게 참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몇 날 며칠이 가서 좀 챙기시거나 얼마 전에 이천인가요? 이랜드에서 화재 사건이 나오고 그러면은 네. 그런데 찾아가셔서 이제 사태의 빠른 수습과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해서 좀 약속도 하시고 뭐 이런 좀 해야 되는데 총리가 대한민국 총리가 같지 않고 서울 총리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래서 뭐 종묘도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한강 버스도 중요한 일이고 또 뭐라고 그랬죠?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감사의 정원이라는 감사의 정원도 그런데 새로운 또 글쎄 그렇게 디테일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는 거는 감사하긴 한데 대한민국의 총리라고 그러면요, 이 전체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뭐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고 네. 앞으로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별로 좀 싹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조바심 나서 그러시지 않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조차도 민주당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네. 김민석 총리에게 토론도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계속 뭐 견제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결국 지방선거랑 연결돼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사실 저희 당의 지지율이 좀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반성하고 있고 외연 확장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서울시에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내년에 표로 평가할 건가는 좀 이렇게 결이 다르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민주당 정부에서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잘못된 정책에 관련해서 이 어떤 내용이고 반성을 하고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국정감사 때 내놓으라고 제가 네. 김윤덕 장관한테 요청을 했는데 결국 저한테 안 줬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제 개선하자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보십시오. 약간 데칼코마니 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 처음에는 규제를 만들어서 수요를 억제하고 두 번째는 이 공급 대책을 내놓고요. 네. 세 번째는 규제를 확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이제 계속 오르고 전세 난민이 생기고 월세 값이 폭등하고 젊은이들이 점점 대출의 기회가 없어지고 이 주거 사다리가 걷어차여지고 이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도 9월달 걸 빼고 저희는 조작이라고 보고 네. 있는데 그래서 엉뚱한 데까지 다 넣어갖고 도봉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옥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킹하지 말고 서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는 게 민주당의 선거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외연 확장 얘기를 하셔서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와혁신 등 다른 정당들과 연대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장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와 관련한 또 여전히 있는 게 사실인데 장 대표 이 같은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네, 그 발언에 관련해서 당 대표께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황교안 전 대표의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을 옹호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남들이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줘야지 나중에 우리도 도움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지난번에 영종에서 열렸던 저희 국민의힘 워크숍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정당이라는 게 뜻을 펼치려고 하면은 정권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지자들에게만 호소해 갖고 표를 얻으면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도도 챙겨야 되고 수도권도 챙겨야 되고 청년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금 당대표께서 청년들도 만나고 소상공인들도 만나고 또 광주도 가시고 여러 가지 행보를 하시지만은 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더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당이 지지율이 올라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 하루빨리 자리매김을 해야지 내년 지방선거도 저희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도로 알려진 게 지금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 이게 네. 좀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의원과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침 보도를 보니까 또 김혜지 의원이 고소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알려지고 있는데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장동혁 대표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이렇게 수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발언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석고 대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관련한 질문인데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 커뮤니티를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취지로 언급을 해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개딸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같은 편끼리만 이렇게 뭉쳐서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대한민국의 이게 정부 여당 대표로서 합당한지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통합이 중요하고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글쎄 한쪽 세력에만 이렇게 얽매여 갖고 스스로 발목을 묶는다는 거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한미 협상 공동 설명 자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은 이제 특별법을 얘기하고. 근데 이제 김정관 장관이 국회에서 비준을 하는 게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가 저쪽은 자유롭게 펀치를 날리는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이번에 그 관세 협상은 사실상 한미 FTA를 무력화시키는 협약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한미 FTA를 했고 2018년도에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라든지 양국 간의 무역 협정 전반적인 것을 다 조율을 했는데 이번에 관세가 현격하게 오르고 나머지 저희가 3,500억 불을 투자한다든지 그거 외에 농업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사실상 한미 간의 동맹이 더 공고해지면서 사실상 그 동일화되는 효과까지 이루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한미 FTA도 저희가 그런 절차를
고스란히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으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얘도 찾아왔는데 네. 이른바 조약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MOU에 관련된 것도 예를 들어서 1988년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 자료 보호에 관련된 양해각서, 네. 2008년 한아세안 간 한해아세안 그 센터 설립에 관련된 양해각서, 네. 이것도 저희가 정부에서 비준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이번 관세협정에 대해서 국회 동의 비준을 안 받는 것은 제2의 항소 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김정건 산업부 장관도 얘기했어요. 이번 협상 중에 저희가 뭐 얻은 게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얻을 게 있을 수 있었느냐. 미국의 네. 파산 공세를 막는 거에 우리가 이제 주력을 했고 거기에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 누군가 버텨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버티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버텨줘야 됩니다. 지난번 한미 FTA도 저희가 한우 쇠고기 협상이라든지 농산물 협상이 들어왔을 때 버텨준 게 누굽니까? 국민이 버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갖고 저희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번 관세 협상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려운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제 제 2차 버퍼존으로서 네네. 막아주고 힘내서 이제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버텨줄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동의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이제 우리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국민의 이득을 최대한 챙기는 마지막 보호막이 말하자면은 이 국회 동의 비준인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항소 포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왜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에 직면합니까? 그리고 그 이번에 3,500억 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농산물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네.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밀접하게 이 생활에 관련된 이런 재원이라든지 생활에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망통신료 뭐 이런 게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미국의 특사단으로 갔을 때 네.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우리 군사 보안 문제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버텼던 건데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타결됐다고 이게 쓱 올라와 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걸 왜 해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1.5조 원 정도를 주한미군의 어떤 유지라든지 이거에 관련해서 쓰는데 어느 순간에 48조 원이 쓱 올라와서 이게 5년인지 10년인지 확실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있는데 네네. 이것을 버텨줄 것은 말하자면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다.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 비준을 받아서 그것을 말하자면 지렛대로 삼아서 정부에서 마지막 협상을 해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달라. 그게 저희의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지금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판을 하고 계신데 공무원 휴대전화를 들여다 본다. 이런 이제 조사 방식까지 얘기가 있어서 물론 뭐 동의하에 한다고는 하지만요.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문제화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조사가 들어가면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이 핸드폰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좀 치사하다, 좀 비열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제 휴대폰은 절대 뺏기지 말아라고 어느 방송에 나가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제 지금 상황 같아서는 휴대폰을 갖고 가서 내란 종사 관련된
업무만 살필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 갖고 별건 수사를 해서 그걸 갖고 이제 공격을 할 거냐 이런 걱정을 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고 75만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하고 일본의 갈등이 너무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예상보다 큰 강도로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그 타이완 유사시 자위대 동원 발언 때문인데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7일인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중요한 예산위원 참석을 해서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겁니다. 일본 현직 대통령이 이런 발언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중국 외교부가 16일 날 자국 국민들에게 치안 상황과 유학 환경이 좋지 않다라면서 일본 유학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라고 요구했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범죄 예방 의식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지금 일본 내 중국인 유학생 수가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유학생 3명 중에 1명이 중국인인데요. 사실 일본은 예전부터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일부 대학과 어학원들이 이렇게 외국 유학생들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학교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또 중국 젊은 층들은 요즘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 보니까 미국보다 좀 편하게 일본을 많이 갔는데 이걸 이제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4일에도 중국 외교부가 일본 여행 자제해달라라고 공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중국의 3대 항공사들이 정부 기조에 맞춰서 다음 달 31일까지 일본 여행을 취소할 때 항공편 무료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준 겁니다. 올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일본 찾은 중국 관광객이 748만 명. 우리나라로 가장 많고요.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일본 가서 쓴 돈을 봤더니 우리 돈으로 5조 5천억을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인 소비 가운데 28%를 중국이 담당하는 건데 중국 측에서 이런 부분을 좀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네네. 교육, 관광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일본 측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일본에서도 좀 부당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이 시진핑 지도부가 유학생이 가져오는 일본의 경제 효과를 악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본을 압박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과거에도 뭐 남중국의 문제 때문에 대립할 경우 필리핀에 대해서도 유학까지 마라, 자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경제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민간 교류를 인질로 삼아서 좀 수단으로 쓴다라면서 비판했는데 이걸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사태가 악화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일본의 외무성 아시아 대한국장이 중국을 어제 갔는데요. 중국 정부 관계자 만나서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이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과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네. 해명을 한다고 하고요. 네네. 또 사퇴 수습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보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한편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하고 나서 바로 주 오사카 중국 네. 총영사가 이 총리에 대한 참수 발언까지 하면서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고요. 네. 그러자 중국과 일본 외교부가 서로 상대방 대사를 추치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중일 간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일단 일본은 사태를 좀 수습하려고 담당자를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중국 쪽에서 다시 발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가지고 있는 차이나 델린 언론에서 유쿠 그러니까 오키나와 옛 이름인데요. 여기가 사실은 중국 거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 나라가 독립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가 유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이 유쿠가 중국에 조공을 벌인 나라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속국이었는데 청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이 가져갔는데 그때는 전쟁이 끝나서 어쩔 수가 없었다. 사실 오키나와도 중국 땅이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뭐 다위다오 센카쿠 열대 이거 가지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더 올라가서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독도 문제도 건드렸습니다. 예.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리 브리핑하면서 일본의 악성 언행이 주변국들의 불만과 항의를 유발한다면서 침략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걸어가서 아시아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라 이렇게 조언한 겁니다. 네. 사실 그 독도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일본의 악성 언행, 주변국들의 불만, 항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독도 문제까지 거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독도 문제는 일본, 중국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워낙 지금 반일 감정이 팽배하다 보니까 독도 문제까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심지어는 한국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거다.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오 대변인은 최근에 한국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한국의 경비함과 헬기가 신속하게 나서서 구조했다면서 이런 부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감사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확전으로 갈지 수습으로 갈지 좀 네. 계속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네팔에서 Z세대 주도의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멕시코에서 열렸는데 왜 열린 걸까요? 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주말 동안에 폭력 범죄 급증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위가 네. 벌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팔에서도 Z세대가 시위를 벌였는데요. 예. 이번 멕시코 시위도 청년층이 주도했고요. 야당 성향의 중장년층도 합류하면서 시위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서 경찰이 체류탄 사용하면서 120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네. 20명 정도는 불법 시위 혐의 때문에 체포가 됐고 예. 수도뿐만 아니라 멕시코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 시위의 발단은 사실 최근에 멕시코에서 시장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이 이번 달 초에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시의 카를로스 만소 시장이 공개 행사 도중에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만소 시장이 평소에도 멕시코에 만연한 마약 조직들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었고요. 심지어 지금 그 슈인범 대통령에게 자신의 신변이 위협당하니까 좀 보호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었는데 결국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이 겨냥한 마약 카르텔의 폭력 범죄가 반복되자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했고요. 정부 측의 이 범죄 조직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Z세대 시위 상징인 해적 깃발을 들고 나온 시위대들은 멕시코에서는 누구든 목숨을 잃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나라가 됐다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네. 6월 달에도 시장이 목숨을 잃었고요. 예. 작년에도 코테아시아 시장이 시내 중심가에서 사망했고요. 그리고 만소 시장을 인터뷰한 언론인도 최근에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인데 핀란드 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3월 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발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내년 3월 이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투브 대통령이 AP통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최소한 올해는 휴전이나 평화협상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최근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유럽 국가들이 이런 상황일수록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핀란드가 지금까지 이제 중립국으로 있다가 전쟁이 시작되면서 결국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 거고요. 스투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가교 역할을 지금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 공개적으로 협상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단 한 명뿐이라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10월 달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왜 취소가 됐냐에 대해서는 스투브 대통령이 러시아 입장이 조금 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 결렬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가스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지금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인 나프토가스의 천연가스 시설이 7차례 공격받으면서 가스 생산이 거의 60%가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특히 지금까지는 전력망을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가스 기반 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러시아도 유럽으로 가스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지나가는 가스관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 계약이 올해 1월 1일로 끝나면서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가스 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프토가스 국영 가스회사인데 이 가스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가정의 80%가 가스로 난방과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공격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가스 시설에 대한 러시아 공격이 만약에 계속이 된다면은 수백만 명이 올겨울에 굉장히 고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16일 날 그리스를 통해서 미국산 에코 천연가스 LNG를 수입하기 결정하면서 일단 약간 숨통은 튀긴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근들이 이 지금 국영 원자력 기업에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상황이 어려운 건데요. 국영 원자력 기업인 에네르고 아톰의 고위 관계자들이 협력사로부터 계약을 따내면서 정부 계약금의 10에서 15%를 리베이트로 그러니까 뒷돈을 챙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직 장관 2명이 관련돼 있어서 지금 해고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티무르 민디치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을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졌고요. 그런데 이 당사자는 조사가 시작되자 지금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 내일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인데 국빈 만찬까지 준비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8일 날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식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면 빈살만 왕세자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여러 환대 행사에 물론 참석을 하고요. 저녁에 이스트룸에 열리는 공식 만찬에 초청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성들은 턱시도, 여성들은 이브닝 드레스 입는 굉장히 엄격한 복장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국빈급 만찬에 굉장히 격식을 갖춘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을 참석을 하고요. 기업인들도 만찬에 초청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호화로운 만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의 공식 국가 원수는 알사우드 국왕입니다. 사실 빈살만 왕세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가 오나 아들이 오나 크게 다를 건 없긴 한데요. 어쨌든 빈살만 왕세자가 총리직 겸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라서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만찬에 대해서 한때 국제적인 왕따로 비난받던 빈살만 왕세자의 실추된 명예를 미국이 공식적으로 되찾아주는 행보를 보여주는 셈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주 전에는 시리아 대통령 얘기를 하셨잖아요. 테러리스트 출신인데 이번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또다시 이제 명예 회복의 길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가족 기업이 그런데 사우디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 이것도 논란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가족 사업을 융합한 최신 사례라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트럼프 가족 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이 사우디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인 디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 정부가 집권 1기 때부터 사우디와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대통령직을 가족 사업에 이용한다는 비판 받았는데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2018년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했었던 반정부 언론이죠. 자말 카슈쿠지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네. 이 사건의 배후로 빈살만 왕세자가 거론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사우디 인권 문제가 됐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사우디 왕세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사업까지 벌이는 겁니다. 예. 네, 글로벌 톡톡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날씨 듣고 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6도,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대전은 지금 영하 1.5도, 대구 영상 1.4도 등으로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권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6도, 광주 9도, 부산 10도 등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이 종일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추위 속에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모레까지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일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6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미 관세 안보 공동 설명 자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부분 중 하나가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건데요. 그런데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중국 견제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한 중국 내 흐름과 향후 한중 관계에 대해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미 중국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면서 일종의 우려 입장을 낸 바 있는데요. 중국에 계신 현지 반응들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는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였는데요. 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려의 강도도 세질 뿐만 아니라 예. 최근에는 아주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는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 직후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의 변곡점은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방한을 해서 한국 핵잠수함을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직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중국의 대응이 갈수록 강경해진 추세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일단 그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의 반응을 종합을 해보면 예. 한국 핵잠수함 건조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조선업이 발달한 한국으로 하여금 자본과 기술을 출자하게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그렇지만 한국은 미국이 언제든지 버리려고 맘만 먹으면 버릴 수 있는 장기판의 말과 같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는 핵잠수함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모순된 것이고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지금 최근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핵 추진 잠수함 승인뿐만 아니라 민간 우라늄 농축 권한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중국 외교부가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후의 반응들 중국 내 여론들을 흐름은 어떻습니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가장 먼저 비난한 대목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중국 측 주장의 핵심을 보면 핵잠수함 건조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핵확산 금지 조약, 즉 NPT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 폐기물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핵 비확산 체제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고 민감한 한반도를 핵 위험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한국 자신의 안전을 오히려 해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그 공동 설명 자료 내용에 보면 뭐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상 중국 견제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 계속 갈수록 중국 내 여론이 강경해지고 있다라고 전해 주셨는데 지금 네네. 향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 액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향후 조치는 아마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인가를 일단 지켜볼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팩트시트만 발표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국 측에서 외교적으로 설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마 본격적으로 중국과 접촉을 갖고 네.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아마 중국 측과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그런 외교적 협상과 외교적 접촉에서 어떤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대응이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중국은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최근 취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카톡을 소통하도록 해준 겁니다. 열어준 건데요. 네네. 이 카톡은 사실상 중국 내에서는 이 소통이 안 됐습니다. 예. 이 카톡 자체가 작동이 안 됐는데 네네. 최근 중국에서 이 봉쇄를 풀어가지고 중국 내에서 이제 카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한국인들의 그 중국 입국할 때 필요한 비자를 무비자로 해주는 걸 가지고 네네.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을 해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강원 양면 전략을 동시에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핵잠수함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네. 그러면서도 한국과는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는 의지 표명 차원에서 네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대통령실이 얼마 전에 그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를 다시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우호적인 손짓을 하는 그런 행보로 보여질 수 있을 텐데 이 국내에서 또 관심이 있었던 게 그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나왔지만 한한령 문제지 않습니까? 한한령에 네네. 대한 흐름은 어떻습니까? 한한령은 사실 그렇습니다. 한한령 중에서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연이고요. 네. 또 하나는 드라마, 영화입니다. 네. 그 드라마, 공연, 영화인데 이 세 가지만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공연은 어느 정도 이제 풀리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나머지 이 드라마하고 영화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와 영화는 워낙 중국 전역에 걸쳐서 방영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은 나름대로 한한령을 한국을 견제하려는 어떤 조치라기보다는 중국 내부에서 그 외부의 문화적 충격을 받지 않겠다 아니면 조금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부의 필요 때문에 취하는 조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한국과 관계 개선의 지금처럼 흐름이 계속 된다면 그리고 이제 내년 아마 봄쯤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면 네.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가 한중 자유무역 협정 체결된 지 이제 10년이 되는 10주년 해인데 그동안에 한중 간의 이제 경제 협력 수위는 관계의 수준은 많이 높아졌지만 최근엔 상당히 좀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우리 쪽에서 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좀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중 간의 경제협력 전환의 방식하고 네. 저번 에이펙에서 시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시했던 4가지 제안 중에서 그 경제적 분야에서 했던 제안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경제 협력이 과거에는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내 제품이 가격 등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상대에게 파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서로가 협력해서 함께 윈윈하는 무역 구조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한 거고요. 네, 예.
시주석도 그 양국 간 교역의 질적 변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은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한국의 원자재를 수출했던 구조를 바꾸자. 그래서 양국이 특정 분야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발전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서 AI, 바이오, 녹색 산업, 실버 산업 등 4가지 산업을 대표적 협력 가능 분야로 특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양국 간 협력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조만간 양국 간의 FTA 제2단계 협상, 즉 서비스에 관한 이른바 FTA 그 협정 체계를 위해서 곧 접촉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양국 간의 경제 협력도 이전보다 훨씬 더 활력을 띠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이 중국 매체들이 굉장히 강한 비판을 쏟아냈고 중국 외교부도 뭐 지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글로벌 톡톡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뭐 유학, 관광, 자재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나요?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은 전 부처가 나서서 압박하는 거국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상황이 지금 악화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명확한데요. 심야에 일본 대사를 처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자국민의 일본 여행을 가지 말라고 자제를 권고하고 네. 교육부가 나서서 일본 유학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자제를 권고하고 그리고 군문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해방군보가 대만에 무력을 개입한다면 일본 전역이 전장터가 될 것이라고 사실상 통첩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내일까지 중국 홍해에서 일본을 겨냥한 실탄 사격을 하고 있고 네. 또 해경정은 그 영토 분쟁 지역인 이른바 조도 부근의 순찰을 항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중국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중일 관계가 장기간 동안 악화될 것을 대비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뭐 유학생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나 이런 등등은 장기적인 어떤 그 타임라인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이번 사태 진정을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 양국 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고 자칫 이 사태가 이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면 2012년 그 조도 사태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고 불매운동이 일었던 그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많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령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